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100일 된 천사 같은 딸을 둔 아빠입니다. 제 성격이 좀 특이한데 흔히들 제게 오지라퍼라고 합니다. 오지랖 부리는 사람을 요즘 말로 오지라퍼라고 하거든요. 이 오지랖 넓은 성격 때문에 해를 입은 적도 종종 있었지만 좋은 일을 겪은 적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 오지라퍼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이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유별났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생밖에 안 된 애가 매사에 남을 그렇게 챙겼다더라고요. 어? 너 신발이 왜 그렇게 더러워? 내가 닦아줄까? 아니면 내 거랑 바꿔 신을래? 뭐야, 너 왜 울어? 누가 그랬어? 내가 혼내줄게. 어,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제가 짐 좀 들어드릴까요? 낯도 하나도 안 가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말도 잘 거는 제가 부모님은 신기하셨대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너무나도 경계심이 없으니까 행여나 못된 사람한테 해코지라도 당할까 걱정이 되어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마냥 좋다고 졸졸 쫓아갔으니까요. 오지랖을 너무 부려서 동네 형들한테 엄청 홍군형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래보다 키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겁도 없이 놀이터에서 형들한테 까불다가 혼나고 엉엉 울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친구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오지랖퍼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어휴, 어떻게 부전자전이야? 하필 그걸 꼭 닮냐고 하시길래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버지 친구들 만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 진짜 너희 아버지랑 똑같다. 너희 아버지 어릴 때 보는 것 같아. 너희 아버지가 어땠냐면 말이지. 아버지와 국민학교부터 같이 나온 친구분들이 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 오지랖퍼였냐면 중학생 때 반에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안경이 부러졌길래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동네에서 고등학교 형들한테 돈을 빼앗기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고 아버지가 엄청 화나서 중학생 주제에 그 고등학교에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뻔했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 안경이 부러진 친구한테 가서 돈 못 돌려받았다고 미안하다고 했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친구의 집 나간 어머니를 찾겠다고 기차도 타보고 친구 동생이 입원했을 때 병간호를 해주고 친구가 결혼할 때 식장에서 슬쩍 값을 올려치길래 아버지가 화를 내서 경찰까지 온 사연까지. 아버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원조 오지랖퍼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 같은 아들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한 번도 제가 오지랖을 부리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을 거야.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다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지. 대신 돈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은 적이 여러 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화병 나서 알아누운 적만 여러 번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은 빌려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 말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여지껏 돈을 한 번도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오지랖퍼 성격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저의 이런 성격을 이용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반 친구가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길래 미술 수행평가를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 다른 고약한 놈들이 자기네들도 손이 아프다면서 수행평가를 저한테 떠넘기고 심지어는 간단한 숙제까지도 저한테 넘기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지랖만 많은 게 아니고 연민도 많고 사람도 엄청 잘 믿습니다. 그게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다 해줬더랬죠. 나중에 다 해주고 보니까 그제서야 멀쩡한 손이 보이더라고요. 속은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애들은 나중에 꼭
숙제 다른 애들한테 시키다가 선생님한테 된통 들켜서 엄청 혼나더라고요. 그렇게 다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작 초등학생짜리가 말이죠. 그러다가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중학교 땐 애들이 머리 좀 컸다고 사람 골리는 법도 지능적입니다. 열이 너무 나서 조퇴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면서 병원비 좀 달라는 애도 있었고 급하게 화장실 가야 하는데 늦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대신 불러달라고 해놓고 수업 시간 내내 안 들어오는 애도 있었고 집이 불우해서 급식 신청을 못해서 뭐 사 먹고 싶은데 돈 좀 주면 안 되냐는 애도 있었고 진짜 다양했죠. 꼭 그런 애들은 하나같이 학교 생활 불성실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지랖으로 돈 빌려주다가 어머니 화병까지 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다른 건 다 해줘도 돈은 절대 안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포기하는 애들도 하나둘 생기고 그랬죠 뭐. 그래도 그런 나쁜 애들 몇 빼고는 대부분 애들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다른 애들이 나쁜 애들한테 해코지라도 당한다 싶으면 얼른 가서 맞고 선생님 불러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암행어사라느니 뭐라니 하면서 좋아했죠. 그 덕에 반에서 반장도 몇 번 하고 그랬습니다. 남한테 오지랖 부리면서도 반에서 상위권 정도 성적을 유지하던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상위권이었던 성적이 중위권으로 떨어져서 엄청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남 챙기느라 내 성적은 못 챙겼구나 싶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이 필수인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원 다니는 애들이 부모님한테 사인 받아가면 야자 안 하고 학원에 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고 매일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에 잠깐 집 들려서 어머니가 동글동글 말아두신 주먹밥 몇 개 입에 넣고 우유 한 팩 먹으면서 학원으로 향했죠. 그러고 학원에서 10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제가 여동생하고는 2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막 학원 다니던 17살 때 동생은 중학생인 15살이었죠. 동생이 그림을 참 잘 그려서 매일 학교 미술부에서 늦은 시간까지 그림 연습을 하다가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의 여름이었습니다. 2학기가 막 시작되었고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지라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였죠.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항상 어머니랑 아버지가 둘 다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직장인이셨는데 항상 6시에 퇴근하셔서 6시 반이면 집에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동생이 중학생 들어가고서부터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셨는데 4시 좀 넘어서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동생만 덩그러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가셨어? 몰라. 나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오빠한테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어딜 가셨다면 분명 아침에 말을 하셨을 텐데 아무것도 전해들은 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인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죠. 역시나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급한 일정이 생기셨나 보구나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태경아, 집에 왔니? 태희도 왔고? 네, 엄마, 어디세요? 아빠도 안 들어오셨는데. 아빠 지금 엄마랑 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전화기에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는 거죠? 엄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하시고 흐느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불안해서 동생도 저도 입을 꾹 닫고 어머니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곧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이라고 하셨고 저는 가방을 집어던지고 곧장 동생과 함께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는 덜덜 떨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던 중에 저희 동네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난 것을 발견하셨나 봅니다. 소방차가 들어와야 하는데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한참 지연이 되고 있었고 4층에서 시작된 불길이 10층까지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소화기를 가져와서 막 뿌려댔답니다. 그러다가 베란다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어린아이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불길이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뛰어들었다 하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새카맣게 잿더미가 되어서 아이 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고 그대로 기절했답니다. 뒤늦게 도착한 구급차에 아버지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어머니가 집에서 연락을 받은 시간은 7시 정도. 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아버지는 이미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병원에 도착한 소방관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고 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수술은 5시간이 넘도록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실에서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이 어렵게 꺼내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느려지는 듯 어지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 넓은 아버지답게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그 중엔 아버지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더니 결국 오지랖 부리다가 갈 줄 알았다니까. 그럼 어머니는 귀신같이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남한테 10원 한 장 베풀 줄도 모르는 게 어디 감히 내 남편을 입에 올리고. 나가. 당신 같은 사람 안 오는 게 나으니 당장 나가. 그럼 구석에서 몰래 궁시렁거리던 아저씨들은 소금을 맞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 아저씨들뿐만 아니라 몇 명이 더 이런 얘기를 했고 어머니는 그때마다 소금을 뿌려댔죠. 아버지 장례의 마지막 날 고요한 새벽에 어머니가 멍하니 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길래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엄마, 사실은 엄마도 아빠가 밉죠? 원망스럽죠? 이렇게 가버려서. 아니,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 구해주다가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오지랖 성격을 썩 탐탁지 않아 하던 어머니였으니까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알았습니다. 예상 외의 대답에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오지랖 부리는 성격이 좋아. 내가 잔소리는 좀 했어도 그 모습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아. 네 아빠답지 뭐. 네 아빠답게 그렇게 간 거야. 아마 후회하지 않을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 태경아. 사람 돕고 신경 쓰고 살려주면서.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한참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진로에 대해 고민이 되던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제가 가장이 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빨리 돈을 벌어와야죠. 게다가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동생한테까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찌감치 제가 포기하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실랑이가 좀 있었지만 결국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학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학교 끝나고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담임선생님께서 특별히 야간 자율학습을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학원도 그만뒀는데 말이죠. 그 덕에 저는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웬만한 사람들은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발인 아버지 덕이었죠.
아버지가 베풀었던 만큼 저희 가족 생각해 주시는 덕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 중에서 동네에 옷가게 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일자리 없으면 가게에서 일하라고 해주어서 하교 후에는 옷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게가 시내에서 유일한 남자 옷가게였고 가게도 좀 컸던지라 손님이 많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옷 온 거 정리해놓고 계산하고 또 정리, 계산,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총 5시간을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비슷한 시간에 어머니가 귀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더 늘리셨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서 있었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동생이랑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린 게 여러 번입니다. 동생은 저와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이 되었는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실력도 날로 일치월장이었고 진짜 기특하더군요. 그렇게 옷가게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다가 19살 때는 그 옷가게 형의 지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의 지인분도 옷 장사를 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을 많이 준다길래 호기롭게 참고 혼자 맡아서 하기로 했고 하교 후와 주말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 월급은 많이 받았지만 진짜 매일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 잠들었더랬죠. 19살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그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컴퓨터도 잘 할 줄 몰랐는데 일하면서 포토샵 좀 배우게 되고 타자도 엄청 빨라졌었죠. 더 일하고 싶었는데 1년쯤 일했을 때 사장님이 다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주택으로 이사가면서 회사도 옮기게 된 거였죠. 사장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잠시 고민이 되었지만 따라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류 관련해서 다른 쪽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는 동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은 소매업이 아닌 도매업입니다. 거기서 남자 의류 판매직을 했었는데 거기가 야간에 문을 여는 곳이거든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해서 밤낮이 완전 바뀐 상태로 살아야 했죠. 그래도 그때만큼 재밌게 일을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는데 진짜 열정도 넘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감도 넘쳤던 때였죠. 그리고 야간 일이라서 월급을 좀 많이 받아서 살림의 보탬이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여동생이 미대 입시 준비를 막 시작하던 때였는데 미술학원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제가 번 돈으로 여동생 입시 학원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2년을 동대문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오지랖퍼잖아요. 여기저기 오지랖 부리고 다닌 덕에 좋은 인연이 많이 생겼었죠. 2년 일하고 군대 다녀와서 그렇게 좋은 인연이 된 한 거래처 사장님에게 연락이 왔고 좋은 기회로 의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력이 많지도 않은데 좋은 자리를 맡겨주셨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집하고 회사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힘이 들더라고요. 이참에 독립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회사를 다녔나? 어느 날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는 거의 매일 통화를 하거든요. 식사는 하셨는지, 날이 추운데 보일러는 틀고 계시는지, 별일은 없는지 등등. 만나는 건 한 달에 2번 정도라서 전화라도 많이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하고는 연락을 잘 안 했거든요. 어느 남매가 다 그렇지 않나요? 동생이 한창 대학생활로 바쁘기도 했고 딱히 할 말도 없고 해서 연락을 잘 하진 않았죠. 그리고 어차피 여동생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 종종 소식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생의 연락이 더 뜬금없었습니다. 왜? 오빠 일해? 일하고 있지. 왜? 무슨 일 있어? 너 용돈 떨어졌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뜸을 들여? 뭔데?
아니, 엄마가 오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뭘? 엄마, 암이래. 갑상선암. 뭐? 암? 너무 놀라서 회사 조퇴하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랑 동생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동생한테 왜 저한테 말했냐며 나무라시는 겁니다. 왜 제가 알면 안 되는 건지 서운하더라고요. 엄마, 왜 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잖아요. 엄마, 제가 장남이에요. 아니, 괜히 너 신경 쓸까봐 그랬지. 요즘 갑상선 암은 암도 아니래. 수술하고 바로 일상 복귀한다더라. 흉만 조금 남지 별거 아니라던데 뭘. 그래서 그냥 말 안 하려고 했지. 엄마, 그래도 암은 암이에요. 병원에선 뭐래요? 수술 언제 하자는데요? 확실히 암은 맞대요? 다른 곳은 괜찮다고 했고요? 어느 병원 갔었어요? 아유, 태경아, 하나씩 물어봐. 안 되겠다. 얼른 옷 입으세요.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괜찮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변 없이 어머니는 갑상선 암이 맞았고 일주일 뒤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착잡하게 했던 것은 바로 병원비였습니다. 병원비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회사 생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저한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벌었던 돈도 독립하느라 다 쓰고 회사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잡을 뛰기로 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주말 오전에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서 딱 괜찮다고 생각이 되었고 마음먹은 그 주부터 바로 일하기로 했죠. 다행히 동생이 방학 기간이라 동생이 수술 마치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도 시간 될 때마다 어머니 뵈러 가곤 했고요. 어머니 수술은 아주 잘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금만 휴식을 취하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저랑 동생이 절대 말렸습니다. 제가 좀 더 벌어서 생활비 보태드리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했을 때였습니다. 카페 일은 처음이라 처음엔 엄청 허둥거렸는데 일이 재밌어서 금방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자녀들이 있으셨는데 주말 오전마다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저를 고용하신 거였습니다. 근무한 지 한 달쯤부터 사장님은 제가 퇴근할 때 들어오셨고 저는 오전 시간 동안 혼자 카페를 지키게 되었죠. 일요일은 손님이 거의 없이 한가했고 토요일은 토요일도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오전부터 점심까지 꽤 바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요일마다 아침 10시가 되면 카페에 오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피부가 하얀 손님이었습니다. 연핑크색의 상의가 잘 어울리고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쁜 분이었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시키고 노트북이나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는데 정말 너무 예뻐서 괜히 말을 더듬게 되고 영수증을 넘겨주는 손도 떨릴 정도였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2시간가량을 공부하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말이죠.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쑥맥이었거든요. 여자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막 자신감 있게 다가가고 그런 걸 진짜 못합니다.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오지랖 부리고 하면서 좋아하는 여자한테는 말도 못 걸어서 매번 짝사랑으로 끝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끝나고 짧은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자는 매주 일요일마다 카페를 찾아왔고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말 한마디 못 걸고 벌벌 떨기만 했더랬죠. 딱 한 번 용기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돌멩이라고 생각하고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용기 내서 한마디를 했었죠. 나, 나, 날이 춥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끝.
다음 말은 생각을 안 해뒀거든요. 그렇게 용기 있게 건넨 한마디는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용기조차 못 내고 그저 매주 카페에 오는 여자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던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맘때에 중고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거래처 미팅을 많이 다녔거든요. 매번 사장님 차를 빌려서 타고 다녔는데 아무래도 차가 하나 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차가 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집도 더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그날은 거래처 미팅을 갔다가 집으로 퇴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눈길 운전은 처음이라서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었죠.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한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노부부는 추위 때문에 덜덜 떨면서 서 계셨죠. 5분 뒤면 집에 도착하는데 이 오지랖 넓은 성격이 가만히 있기를 못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려서 노부부께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택시요? 택시 부르셨어요? 아니요.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해서요. 여기 택시 잘 안 잡히는 곳인데. 어디 가시는데요? 저기 병원 좀 가려고요. 타세요. 여기 택시가 잘 안 잡힐 거예요. 추운데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아닙니다. 마다하는 노부부를 모시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모실 때 할아버지와 손이 살짝 닿았는데 손이 정말 얼음장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거기 계셨던 건지 코도 엄청 빨갛고 차 안에 찬기가 가득했습니다. 얼른 뒷좌석에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드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택시가 하도 안 잡혀서 집에 들어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혈압약이 뚝 떨어져서 병원에 꼭 약 타러 가야 했었거든요. 덕분에 약 타러 갈 수 있겠네요. 에휴, 별 말씀을요. 어차피 저도 가는 길이었는걸요. 별로 멀지도 않네요, 뭐. 눈길이라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네네, 그럼요. 안전하게 운전해야지요. 감사합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은 2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20분 동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맞잡은 두 손을 한시도 놓지 않으셨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싫어서 괜히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말을 걸어보기도 했죠. 이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예, 손주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구나. 저도 이 근처에 살아요. 좋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사니 좋네요.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근래에 들었던 말들 중 가장 용기가 나는 말이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찡해지기도 했으니까요. 짧았던 20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병원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병원에는 어찌나 사람과 차가 많았는지 주차장 자리도 꽉 차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차를 잠시 정차할 수밖에 없었죠. 차가 많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문도 못 열어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젊은이.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우리 또 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르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가시고 저도 출발을 하려는데 백미러로 보이는 뒷좌석에 뭔가 초록색이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서 확인해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떨어뜨리신 것 같아서 얼른 차에서 내려서 돈을 들고 달려갔죠. 어르신, 이거 놓고 내리셨어요.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택시 타도 이 정도는 나옵디다. 고마워요. 네? 아니요. 돈 받으려고 모셔다 드린 거 아닌데요. 그때 정차되어 있던 제 차 뒤로 차들이 빵빵거렸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시 병원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차를 타야만 했죠. 운전하는 내내 옆에 놓인 10,000원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직 할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10,000원을 주머니에 꽂아놓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에서도 테이블 위에 10,000원을 펼쳐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다음에 만날 수나 있을까? 그 병원으로 다시 가볼까?
아니면 처음에 계셨던 그 편의점 앞을 서성거려 볼까? 그 10,000원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까지 고민을 계속하던 저는 결국 그 돈을 좋은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기부를 하려고 한 거죠. 겨울 되면 역 근처에 딸랑딸랑 종을 흔드는 빨간 냄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넣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날 차도 안 끌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빨간 냄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역 근처에 노숙자분도 안 보였고요. 어쩌지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동사무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 오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 옆에서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한다고 했었던 걸 들은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카페에 오는 저의 짝사랑이 동사무소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동사무소 직원으로요. 제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 여자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시선을 느낀 여자가 제 쪽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이거 돈이 갑자기 생겨서 기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선 냄비가 하도 안 보여서 왔는데. 이쪽으로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연애 하나도 안 해본 거 광고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더듬더듬 거리다가 돌아가게 생겼죠. 그때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동사무소도 점심시간인지 사람이 거의 없이 휑했고 기회는 이때다 싶었죠. 저 이번 주 일요일에도 카페 오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그럼 라떼 준비해둘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진짜 엉뚱한 말 했다고 생각하고 눈 질끈 감고 뒤돌아서 동사무소 나오는데 뒤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엉뚱하진 않았나 생각했죠. 그리고 대망의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라떼를 타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만큼 정성스럽고 오래 라떼를 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1분 1초가 흐를수록 혹시 안 오면 어쩌나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되자 카페 문이 열렸고 얼른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정말 그녀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워지게 된 게 말이죠. 그 여자는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사는 여자였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답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시험 앞두고 막바지에는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공부만 했고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만큼이나 공부를 했는데도 질리지가 않는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하는 공부 좀 더 해서 자격증 취득할 거라는 야무진 성격의 여자였죠.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고 그럴수록 제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평일엔 회사,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제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했냐면요.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 끝나고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종종 그녀가 카페 앞에 와서 기다려줬죠. 가끔은 카페 안에서 공부를 하며 기다려주기도 했고요. 여자는 그 동네 토박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길도 모르는 맛집도 없다고 했죠. 동네에 숨어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애 초보인 쑥맥인 제가 용기 내어 고백했던 그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엉성하고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고백이었거든요. 첫 고백이라고 나름 꽃다발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로에서 했던 연극 중에서 프로포즈 도와주는 연극 같은 게 있었어요. 꽃다발을 배우분들께 전달드리고 공연이 끝난 뒤 깜짝으로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죠. 다시 생각해도
그때만 떠올리면 진짜 아찔합니다. 하필 그날 아침에 제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우유를 마셨는데 그게 잘못되었던 건지 연극 보는 내내 배가 싸하게 아파오더라고요. 결국 연극이 끝나기 10분 전에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고 프로포즈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우분에게 돌려받은 꽃다발을 다시 퀵을 불러서 다음 코스인 레스토랑으로 보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제대로 고백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찾아보고 간 레스토랑이었는데 글쎄 예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근처에 있던 닭갈비집에 가게 되었고 퀵 아저씨가 닭갈비집으로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닭갈비집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죄다 저희를 쳐다봤고 아저씨 아줌마들께서 박수를 엄청 쳐주시는데 정말 민망해서 혼났네요. 이런 엉성한 고백에도 그녀는 깔깔 웃으면서 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듣도 보도 못했다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좋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쯤에 할부로 내고 있던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둘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짧게 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여자친구도 주말에 공부하고 조부모님 모시느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 시간에 놀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벌자 싶어서 그냥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많이 익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평일에 일을 쉬게 되어서 여자친구를 깜짝 놀래주려고 말 안 하고 여자친구가 일하는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랑 동사무소가 가까워서 이미 동사무소 직원분들과는 인사를 나눈 사이였죠. 여자친구가 일하는 곳이 안쪽에 있어서 앞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외의 순간에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안에서 한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그런지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동사무소가 다 울릴 정도의 엄청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며 약간 호통을 치기도 하셨습니다. 안 들리셔서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 직원들도 다 그쪽에 시선을 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자친구도 기분이 상했을 법한데 여자친구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었고 그림과 글을 써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자친구랑 얼른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좀 뜬금없지만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여자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넌지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만약에 결혼하면 이렇게 저녁밥 밖에서 안 사 먹고 집에서 해 먹을 수 있겠다. 그치? 나 요리 되게 잘한다. 어? 그렇지. 아, 배부르다. 그만 일어날까? 벌써? 나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알겠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여자친구가 대답을 잘 안 하고 상황을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와 결혼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죠. 여자친구가 저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여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죠. 있잖아,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응? 결혼? 갑자기 왜 또 결혼 얘기야? 얼른 주문이나 하자. 뭐 마실 거야? 커피? 말 돌리지 말고 왜 결혼 얘기만 나오면 피해? 나랑 결혼 안 해?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여자친구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어떡해? 나는 따로 못 살 것 같아. 내가 모시고 살고 싶어. 뭐? 그게 나랑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야? 나한테는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요해. 내 손길도 많이 필요한 때이고. 나 평생 키워주신 분들인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결혼을 하겠어. 너 진짜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 거야? 뭐?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지. 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당연히 모시고 살 생각이었는데 정 안 되면 바로 옆집이나 아랫집이나 아무튼 매일 뵐 수 있게 가까이에 있어야지.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나랑 결혼을 망설였다고? 정말 그래줄 수 있어? 그래줄 수 있냐니 당연한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조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거든요. 자기 자신보다도 조부모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공부하던 사회복지사도 다 조부모님 때문에 공부를 하던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어떠신지, 할아버지가 어떠신지 자세하게 제게 얘기도 해주었고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하셨었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항상 조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도 발견하면 하나는 품에 안아 사가고 좋아하실 생각에 싱글생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와 결혼한다면 여자친구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은 여자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너무 고맙다면서 말이죠. 여자친구의 가족까지 사랑하는 게 제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친구를 사랑했으니까요.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 먼저 여자친구의 조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바래다 주면서도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었죠. 어떤 분들이실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한정식 식당을 예약하고 제가 댁으로 모시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는 길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이죠. 떨리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의 집 앞에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의 손을 잡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이 익었거든요. 어디서 봤더라? 한 5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제가 편의점 앞에서 어르신들을 태워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가 제 차에 놓고 간 10,000원 때문에 여자친구가 일하는 동사무소에 가게 된 거였고요. 바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계신 겁니다.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네, 어쩐지 차 색깔이 특이한 게 낯이 익다 했더니 그때 그 젊은이였구만. 그 젊은이랑 우리 손녀딸이랑 만나는 거구만. 잘 됐네. 잘 됐어. 아니,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허허 웃으셨고 저는 놀라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한 여자친구에게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여자친구와 제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게 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이잖아요.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는지. 저의 오지랖 넓은 성격이 그렇게 고마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덕에 긴장되었던 식사자리는 너무나도 즐거운 식사자리가 되었더랬죠. 그런 신기한 우연을 알아차린 지 5개월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혼주석엔 어머니와 여동생이, 여자친구의 혼주석엔 조부모님이 자리를 채워주셨죠. 제 결혼식에 와준 저의 수많은 인연들을 보며 참 마음이 풍요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가지며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여자친구에서 아내가 된 이 멋진 여자와 저는 지금 막 100일이 된 천사 같은 딸과 매일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기 키우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쪽잠을 자고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아내와 전우애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희와 함께 육아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아내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알아볼 때 조부모님과 함께 살 큰 집들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넓은 평수의 구축 주택을 발견하게 되었고 리모델링해서 조부모님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택은 관리하는 게 힘들까봐 아파트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작은 마당도 있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날 좋은 날엔 마당에서 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아내랑 나란히 앉아서 책도 읽곤 합니다. 곧
이 마당에서 저희 딸이 아장아장 걷는 순간이 오겠죠. 얼른 그날이 오면 좋겠네요. 저는 아직도 오지랖이 넓은 오지랖퍼입니다.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정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는 이런 저의 성격이 더 좋아졌습니다. 누구는 성격 좀 고쳐라. 왜 그러고 다니냐? 라고들 하지만 이런 제 성격 덕에 지금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직장에서 대우도 잘 받으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끔 이런 제 성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 오지랖 넓은 성격 안 고치고 그냥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괜히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부리고 싶은 오지랖 다 부리고 사셨으면 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개인주의잖아요. 오지랖 부리는 사람도 좀 있어야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그럼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